당뇨인들은 혈당이 가장 취약한 시간이 바로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첫 술로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내 혈당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제가 매일 아침 첫 숟갈로 먹는 음식은요, 바로 주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알차고 든든한 이야기 한 그릇 신영일의 토크 한상입니다. 신동진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10년 이상 당뇨 환자만을 진료하고 있는 밥상닥터 신동진 한의사입니다. 우리 구독자들께서 워낙 친숙하시겠지만 원장님께서는 당뇨를 직접 극복하신 걸로 워낙 유명한 분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극복하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느낄 수 있었고요. 그 생활 습관 하면 운동이라든지 식사 습관이라든지를 포함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생활 습관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활동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도 생활 습관 중에 하나의 영역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또 약물이라든지 내가 먹고 있는 약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식이요법이었고요. 식사생활 습관이었죠. 근데 식사생활 습관도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 아침 식사였습니다. 아침 식사예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침을 안 먹습니다. 하루 2끼 먹는데 요즘 저처럼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뇨인들에게 아침 식사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식사에 신경을 써서 실제로 효과를 본 사례가 있을까요? 당뇨인들은 혈당이 가장 취약한 시간이 바로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7시간 이상 내 장이 빈 상태였기 때문에 내 장은 바짝 마른 논과도 같습니다. 논과도 같은 내 장에 첫 술로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성분이 바로 그냥 흡수되기가 아주 쉬운 그런 장 상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가 만약에 공복 8시간 이후 지난 다음에 백미 또는 죽을 드셨다, 그럼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그만큼 당뇨 환자분들이 내 혈당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신경 써야 되는 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럼 당뇨인들이 실제로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 장벽을 코팅을 시켜줄 수 있는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장벽에 식이섬유라는 물질이 코팅이 된 이후에 탄수화물을 드시게 되면 그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지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식사의 첫 술은 식이섬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식이섬유요? 그렇습니다. 그 식이섬유 중에서도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가는 것이 아주 유리한데요. 그 이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하면 진득진득한 물질이 있는 채소를 드시면 됩니다. 진득한 물질이 있는 채소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채소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예. 해조류가 있습니다. 해조류? 생각나는 거 딱 하나 있긴 있네요. 네, 예. 다시마죠. 그러네요. 네, 네. 다시마, 미역. 그래서 다시마 드시는 방법도 좋고 미역도 좋은데요. 네. 아침 식사에 미역을 국을 끓여서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다시마 또는 미역으로 만든 국을 같이 드시는 방법, 그리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단백질 또한 빠르게 포도당을 올리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장벽을 코팅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채워지고 나서 탄수화물이 들어가게 되면 탄수화물과 장벽의 접촉면이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출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첫 번째 수용성 식이섬유, 특히 미역이나 다시마에 알긴산을 섭취하실 것, 두 번째는 단백질을 섭취하시는데 단백질은 돼지고기 뒷다리살이라든지 안심살이라든지 닭고기 가슴살이라든지 이런 살코기 위주의 고기를 드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탄수화물을 드셔야 되잖아요. 네. 그 탄수화물은 잡곡 위주로 드시는 것이 편한데 만약에 장이 약하신 분들이라든지 소화 잘 안 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백미를 평상시 드시는 것보다 소량 드시는 걸 권해드리죠. 그래서 내가 백미를 먹는다고 해도 이미 식이섬유로 장벽이 코팅되어 있고 단백질까지 들어가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백미를 맨 처음 드신 경우보다는 훨씬 혈당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순서가 중요하다. 제가 매일 아침 첫 숟갈로 먹는 음식은요, 바로 채소 스틱입니다.
그러니까 채소를 잘라서 맞습니다. 무, 오이, 당근 이 세 가지를 주로 먹고요. 채소를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소스 장이나 마요네즈에 찍어 먹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섭취하고 이런 식으로 아침 첫 수저를 뜹니다. 아침 식사만큼 또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물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당뇨 환자분들은 가뜩이나 혈액이 끈적끈적해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네. 혈액을 어떻게 해서든 희석을 하는 방법, 혈액을 묽게 만드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물 섭취가 기본이라는 거죠. 물 섭취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의 혈액은 당연히 더 끈적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물 섭취량이 중요한데요. 몸무게 킬로그램당 30ml 정도를 계산을 하거든요. 60kg인 체중을 가지고 계시면 예. 638이니까 1.8리터의 물을 하루에 섭취하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나눠서 섭취하시게 되는데 보통 종이컵 한 컵이 가득 채우면 200ml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9잔 정도 드시면 1.8리터가 나오겠죠. 보통은 이제 요즘 생수를 많이 드시니까 생수 네. 보통 크기 정도가 500ml. 500ml, 예. 요거 4개 정도. 그래서 1리터 조금 안 되게 드시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식간에 한 번씩 드시고 중간중간에 더 챙겨 드시게 되면 하루에 9잔 드실 수가 있는데 이 9잔 드시는 게 안 드셨던 분들은 힘들어 하세요. 그렇죠. 예, 쉽지 그리고 않다고 또, 하더라고요. 맹물을 드시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환자분들 계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끓여서 또는 차를 우려서 드시는 방법도 괜찮은데 그러면 난 편의점 가서 그냥 옥수수 혐차, 뭐 헛개차 이런 거 사다 먹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종류는 다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뇨작용이 있는 차류는 피하셔야 되고요. 예. 그걸 드셨다고 하면 그건 물 섭취량에서 빼야 됩니다. 그 정도인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빼야 될 거 커피입니다. 커피도 마찬가지로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마신 커피 그리고 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난 맹물은 못 먹는데 그럼 무슨 차를 먹으면 좋겠느냐? 보리차 드시는 거 괜찮고요. 보리차. 예. 그리고 또 결명자차 괜찮습니다. 결명자 뭐 눈에 좋다고 많이 추천을. 그렇습니다. 예. 눈에 좋은데 실제로는 간에 좋기 때문에 눈에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당뇨 환자분들은 제일 튼튼해야 될 장기가 췌장이지만 그 외에 간과 콩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에 좋다고 하는 결명자차도 많이 보내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 8잔을 드셔야 되는데 커피를 한 잔 마셨다. 네. 그러면 9잔을 먹는 계산이 맞는 거네요. 그렇죠. 9잔을 드셔야 맞는 거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아침에 마시는 첫 번째 물은 미지근하게 먹어라. 맞는 겁니까? 온도. 예. 온도 중요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음양탕이라고 나옵니다. 그 음양탕은 진짜 맹물이거든요. 근데 약으로 쓰이는 물의 종류에 나와요. 만드는 방법이 뜨거운 물에 찬물을 붓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간단해요? 네. 예. 그래서 음양탕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간단한데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냥 미지근한 물 마셔라라는 얘기거든요. 미지근한 물의 정도는 체온하고 비슷하면 가장 좋습니다. 흡수가 가장 빠르다고 하죠.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도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너무 뜨거운 건 안 좋습니다. 식도암 발생 원인 중에 하나가 차입니다. 40도 이상의 차.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차 조심하시고 미지근하게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물을 드시는 게 가장 좋죠. 아침에 그리고 물 대신 꿀물 먹는 거 혹시 도움됩니까? 그런 속설이 또 있었어요. 예. 아침에 꿀물 먹으면 당뇨 고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꿀물 같은 경우에는 꿀이 문제인데요. 네. 꿀은 과당이 70%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과당과 포도당은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혈당계를 측정을 하시는 당뇨 환자분들은 그 혈당계가 과당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과당은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만 측정하는 기계예요. 그래서 내가 과당을 과하게 섭취를 해도 포도당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그럼 괜찮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과당도 들어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거든요. 끈적끈적해지는 당분이라는 얘기는 내 몸에 지방을 축적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당을 많이 드셨을 때의 문제는 지방간이 생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방 축적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는 당이지만 내 몸에 지방이 올라가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결국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꿀물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꿀물은 피해야 되고 그러면 당뇨 환자일수록 장 건강에 문제가 있다, 장이 약하다 이런 얘기도 맞는 건가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2,000분 정도 당뇨 환자분들을 뵀는데 네. 그중에서 저 장이 약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도 그럴 것이 당뇨병이라는 게 생긴 분들을 살펴보면요, 저처럼 비위가 좋습니다. 비위가 네, 소화기가 튼튼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예, 너무 튼튼해서 음식 너무 많이 먹다가 췌장이 힘들어진 거죠. 그런 상태에서 당뇨병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장이 약하신 분들은 분명히 존재하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잡곡도 소화를 못 시키세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백미를 현미로 바꾸고 아니면 현미를 또 다른 더 거친 귀리로 바꾸고 보리로 바꾸고 이런 과정을 안내해 드리게 되는데 소화를 못 시킵니다. 심지어는 팥 드시면 신물 넘어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하. 이런 분들은 음식을 제가 처방해 드리는데 좀 더 제한적이죠. 지금 말씀드리자면 그분들은 찰자가 들어간 잡곡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찰이요? 찰, 현미 말고 예. 찰현미. 아, 찰현미. 저는 찰밥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아니군요. 예, 예. 그리고 네. 조 말고 차조, 차죠. 네, 아. 수수 말고 차수수. 이런 식이죠. 식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소화기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 찰자 들어간 잡곡들을 우선적으로 드시는 것이 당뇨 이겨내는데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장이 예민한 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제 앞에 뭐 찰자 들어가는 거 네네. 드시고 또 다른 건 괜찮을까요? 채소도 있죠. 채소도 생채소 드시면 소화를 잘 못 시키시거든요. 네. 대번 설사하십니다. 채소도 다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익히거나 살짝 데쳐서, 그래서 양배추도 찐 양배추 드시는 것을 많이 권해드리죠. 아, 쪄서. 네. 아까 무, 오이, 당근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 쪄서 먹으면 훨씬 낫다는 말씀. 쪄서 먹으면 괜찮습니다만 네. 훨씬 낫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채소는 또 따로 있어요. 주로 잎채소들이 그렇고요. 네. 무나 오이 쪄서 먹으면 별로 맛이 없어요. 그거 좀 예, 손이 안 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무도 예. 그렇고요. 네. 그래서 잎채소 위주로 쪄서 드시는 것들이 편리하죠. 그럼 뭐 흔히 우리가 부드럽다고 딱 떠오르는 바나나나 이런 건 네. 어떻습니까? 과일 종류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바나나는 GI 지수가 높아요. 게다가 부드러워요. 혈당에 매우 안 좋습니다. 아. 혈당 상승 속도가 매우 빨라요. 아까 GI 지수가 낮은 베리류의 과일을 말씀드렸는데 그와 정반대의 제일 높은 축에 속하는 과일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바나나, 네, 두 번째 파인애플, 세 번째 요새 많이 드셨을 수박. 아, 수박도. 예, 수박이 수분이 많아서 예. 내 건강에 이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 가지 종류는 당뇨 환자분들이 공히 피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나같이 맛있는 건데. 네, 그렇죠. 장이 너무 예민한 당뇨 환자분들은 이것만큼은 꼭 피해라 하는 음식이 있을까요? 우선 단단한 음식들은 다 피하셔야 됩니다. 단단하다고 하면 이제 견과류도 드시는 게 조금 힘들어서 피하셔야 되겠고요. 네. 견과류에 좋은 지방들이 많이 있고 단백질 공급원으로 많이들 권해드리는데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견과류 많이 못 드세요. 그래서 견과류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생채소들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음식을 많이 찾으시게 되는데 부드러운 음식도 가능하면 껍질이 있는 곡식류를 갈아서 드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귀리 있거든요. 예. 귀리도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데 장이 약하시고 예민하신 분들은 그 귀리를 거칠게 갈아서 죽을 끓여서 드시는 걸 권해드리거든요. 귀리죽. 예, 귀리죽.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 혈당 조절이나 장 건강에 그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다 먹으면 도움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냉장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또 기억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우선 속설 중에 또 하나 있죠. 밥을 냉장실에다가 좀 놔뒀다가 먹으면 저항 전분이 생겨서 혈당 조절에 유리하다. 맞아요, 들어봤어요.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밥을 해도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당이 예민하신 분들은요 그렇게 드시면 탈납니다.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밥을 넣었다가 드시라는 얘기는요 물리적으로 밥이 단단해지는 걸 이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전분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밥이 딱딱하기 때문에 장에 들어가서 소화 흡수 속도가 느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이미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찬밥 내지는 단단한 밥 이런 거 드실 수가 없죠. 피하셔야겠네요. 피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공복에 운동하는 분들 참 많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거 도움 되나요? 안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특히나 안 됩니다. 제가 아침 식사가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초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아침 식사도 안 하고 운동을 시작하시면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저혈당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은 음식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면 네. 내 몸이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내 뱃속에 있는 에너지원은 없어요. 음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서 그 에너지원을 가져오겠습니까?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을 빼서 운동 에너지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 포도당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근육과 간에 저장되어 있는 걸 빼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공복에 운동을 하시면 근육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근육이 빠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핵심 키이기 때문에. 근데 공복에 운동하셔서 그 근육이 사라진다고 하면 운동을 안 하신 것만 못하죠. 그래서 공복에 당뇨 환자분들은 운동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당뇨 환자분들이 운동하기 딱 좋은 시간은 식후 1시간 전후입니다. 밥 먹고 1시간 정도 지나고? 네, 그때가 혈당이 제일 많이 올라갈 때거든요. 그때 운동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 사람들이 공복에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뭔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샤워하고 밥을 먹으면 그때 밥맛이 올라온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네. 그게 안 되는군요. 일반인들의 경우입니다. 자, 그럼 뭐 우리가 당뇨하면 우선 뭐 약으로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음식으로 당뇨를 좀 극복을 하는 거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나의 당뇨약을 줄이고 더 나아가서 당뇨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당뇨 환자분들이 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당뇨약에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실 수 있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반수 이상이십니다. 노력만 하신다면요. 그동안 노력을 안 하셔서 못 하셨던 길이 있는 거거든요. 당뇨약을 끊는 길은 약이 아닙니다. 음식과 운동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당뇨를 극복한 신동진 원장님과 함께 혈당을 낮추는 아침 식사에 대한 자세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는 고기 안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낮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조금의 도움도 다 사라진 상태면 많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칼슘 부족의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당뇨 환자분들 아니면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특히 많이 드셔야 될 채소들은 채소를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 낮추는데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 하지만 안 좋은 채소들이 또 있습니다.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알차고 든든한 이야기 한 그릇 신영일의 토크 한상입니다. 신동진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10년 이상 당뇨 환자만을 진료하고 있는 밥상닥터 신동진 한의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채소를 많이 드시는데 그런데 채소가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고지혈증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채소만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몇 가지 오해도 있고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채소냐 아니면 채식이냐를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채식이라고 하면 육류를 빼고 채소와 곡식을 드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 경우를 말씀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육류를 전혀 안 드시는 종교인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을 앓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실까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아니 많이 계십니다. 왜 저희 한의원에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이겁니다. 신도들이 빵과 콜라를 너무 많이 갖다 주신대요. 안 먹을 수도 없고. 시주로 들어온 건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해결하시느라 살도 찌시고 고지혈증도 생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나쁜 채소가 있는 건 아니고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것 자체가 콜레스테롤을 낮출 거라는 오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채식만 하는 것도 일종의 편식이다? 그렇죠. 편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역시 골고루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건데 그러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채식만 한다. 채식을 좀 극단적으로 한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채식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함량이 적다라고 알려진 음식들 위주로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 자체가 들어와서 외부에서 섭취돼서 보충되는 비율이 10에서 30%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70에서
80에서 90%는 간이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조금의 도움도 다 사라진 상태면 간이 적어도 30%에서 10% 일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간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 채식 위주로 식단을 운영하시는 걸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부족해지는 결핍되는 영양소들의 보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완전 채식을 하시는 분은 1회 고기도 안 드시는 분들이 완전 채식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흔히 비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분들의 경우에는 비타민 B12의 결핍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식물성 식재료에는 없는 성분이 비타민 B12거든요. 비타민 B12는 적혈구, 피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고요. 신경계를 안정화시키는 데도 꼭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빈혈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보통 비건 하시는 분들은 따로 영양제로 B12를 드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채식 위주로 유지하시고 계신 분들이 어지럼증 느끼시거나 현기증 느끼시는 분 계시다고 하면 B12 부족입니다. 영양제를 드시거나 아니면 고기 드셔야 낫습니다.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군요. 맞습니다. 칼슘 부족의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아연, 셀레늄 이런 미량 원소들의 부족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결핍되는 영양소들에 대한 보충을 항상 신경 쓰셔야 될 분들이 바로 채식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다. 이거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까봐 너무 무서워서 고기만 피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다.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채식 고집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간이 콜레스테롤을 합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콜레스테롤 합성의 첫 번째 재료는 아세틸코A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 아세틸코A가 있어야 간이 그 물질을 가지고 콜레스테롤을 합성해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아세틸코A가 어떤 영양소에서부터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해야죠. 우리가 고기를 먹었을 때 아세틸코A가 빠르게 만들어질 것이냐 아니면 다른 3대 영양소에서 만들어지는 게 더 많을 것이냐 비교를 해보면 깜짝 놀라실 사실이 뭡니까? 실제로는 탄수화물에서 이 아세틸코A 만들어지는 속도가 단백질 또는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기 안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낮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내가 먹는 밥, 과일, 떡, 빵, 이 음식이 나의 콜레스테롤을 훨씬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님들 고지혈증이 있다는 사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 보상 심리로 밥이나 떡을 이만큼 먹는다. 결국 그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거네요? 훨씬 빠르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군요. 고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밥을 뭘 먹는지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형제 질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 질환들에 다 같이 껴있는 공통적인 영양소 바로 탄수화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병이 다 형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또 식이섬유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것도 수용성이 있고 불용성이 있다 그러던데 그게 미치는 겁니까? 식이섬유를 콜레스테롤과 같이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드셔야만 하는 영양소, 7대 영양소 중에 포함이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근데 수용성과 불용성이 있는데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능이 조금 다르거든요. 제일 효능이 좋은 식이섬유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이렇게 눈으로 봐서 구별하실 수 있어요. 진득진득한 액체가 있는 식이섬유. 다시마의 진액, 미역? 미역도 있고요. 또 마도 있죠. 마도 있네요. 예. 청국장. 청국장에도 진득진득한 진액이 있죠. 그렇죠. 예. 이런 진득진득한 진액들은 다 수용성 식이섬유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반면에 불용성 식이섬유, 물에 녹지 않아서 불용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흡착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수분을 흡착하는 능력도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우리 인간이 섭취를 했을 때 대변의 볼륨을 만들어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장 점막을 운동할 수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드셔야 될 식이섬유 중에 하나고요. 단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오히려 나쁜 식이섬유냐라고 혹시 오해하시지는 않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식이섬유는 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채소들은 각종 채소들, 근데 특히 많이 드셔야 될 채소들은 끈적끈적한 진액이 있는 채소를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 낮추는데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뭔가 끈적이는 거 찾아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고 뭐 당뇨 환자다. 그러면 네. 조금 조심해서 먹어야 할 채소가 있을까요? 아, 있죠. 채소긴 한데 이게 전분이 너무 많은 채소들이 있죠. 감자? 맞습니다. 고구마도 포함됩니다. 하나같이 또 맛있는 거네요. 네. 예. 그리고 또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채소 중에 이거라고 생각하실 때 당근이 있습니다. 당근이요? 당근도 상대적으로 당분이 많습니다. 당근을 삶아가지고 예. 으깨가지고 드셔보시면 단호박하고 맛이 똑같아요. 엄청 달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채소 중에 하나 당근이 좀 들어갑니다. 예. 당근은 보통 드실 때 쪄서 드시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예. 생으로 드시면 안전하고요. 만약에 익혀서 드시는 경우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당근과 같이 익혀서 드시면 안 좋은 채소들이 또 있습니다. 우엉도 있고 그리고 연근도 있습니다. 왜 연근 조림하고 우엉 조림 하잖아요. 예, 예. 졸여서 익혀가지고 거기에 양념을 해서 만드시는 경우라면 이 경우도 콜레스테롤 유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연근도 보면 끈적끈적한 거 많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군요. 예, 그래서 익혀서 드시는 게 아니라 네. 연근은 살짝만 익혀서 드시는 방법. 아삭아삭하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하. 그래서 연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환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조리 방식은 네. 연근 피클입니다. 아, 연근으로 피클을 만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우, 굉장히 맛있습니다. 거기에 유자 조금 썰어 넣으면요, 향긋하고 색깔도 좋고요. 예.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잎채소는 어떻게 먹는 게 좋겠습니까? 잎채소 같은 경우에는 흡수 속도가 조금 빠른 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익혀서 드시는 것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좀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실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근데 잎채소는 보통 샐러드로 많이 드시잖아요. 네. 이렇게 드시는 건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건 소스입니다. 소스. 예, 당분이 많이 들어간 소스를 듬뿍 위에 뿌려서 드시는 이런 방식은 채소의 장점을 망가뜨리는 식사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경우에 샐러드 드시고 소스가 나오면 소스를 뿌리지 마시고요. 그냥 주시고 이렇게 찍어서 드시는 방식으로. 찍어서. 예, 그렇게 드시면 그나마 좀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에 뿌리는 것보다 아무래도 섭취량이 좀 줄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찍먹과 부먹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찍먹입니다. 무조건 당뇨 환자분들 아니면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예. 찍먹으로 드셔야 됩니다. 샐러드는 찍먹을 하되 그것도 조금만. 알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게 몸에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속에 있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죠? 간에서도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세포 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존재하지 않으면 세포 막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세포를 교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보통 이제 혈액 검사를 하면요, 총 콜레스테롤이라고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중성지방 나오고,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예.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라는 콜레스테롤도 항상 들으시잖아요. 콜레스테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적정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허용되는 콜레스테롤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계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높을수록 좋다. 네, 맞습니다. 네. LDL 수치는 낮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너무 낮은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LDL이라는 콜레스테롤이 하는 일은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이라는 에너지원을 말초로 가져다 주는 운송 수단이거든요. 근데 LDL이 너무 낮으면 말초로 콜레스테롤이라는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콜레스테롤의 기능, 바로 성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콜레스테롤을 너무 낮게 유지하시면 성호르몬의 수치가 정상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혹시라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포화지방의 섭취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 오셔서 그런 고민을 가지신 분이 계셨어요. 저희 처방은 오늘 저녁에 가셔서 삼겹살 넉넉히 구워서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겹살을 많이 먹어라. 그럼 성호르몬 수치가 올라간다. 콜레스테롤을 높이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고기는 지방을 다 오려내고 드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완전 채식 위주로 드시던 분인데 사모님의 의도에 의해서 식사를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고민은 또 그거였던 거죠. 성호르몬을 보충하실 필요가 있으니 포화지방을 그래도 간간히 드셔라라고 제가 처방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성호르몬 수치가 낮다는 건 성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뜨끔하는 분들이 꽤 계시겠네요. 너무 깨끗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식습관 말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조건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 수치는 우선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야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LDL 수치를 낮춰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중성지방은 과일 드시면 많이 올라갑니다. 밥빵, 면떡, 과일, 탄수화물 드시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되고, LDL 수치를 낮추실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움직이는 것입니다. LDL이라는 것은 말초에서 사용하라고 보내는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말초가 움직이지를 않으면 절대 낮춰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조금이라도 운동을, 스트레칭이라도 하셔야 콜레스테롤을 안전하게 낮추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콜레스테롤 수치 신경 쓴다고 무조건 채식만 고집하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 신념에 의해서든 아니면 몸이 받아주질 못해서. 근데 중요한 건 콜레스테롤은 채식하신다고 안전하다 생각하시면 오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채식하시면서 결핍이 생기는 영양소 반드시 같이 보충하시면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건 탄수화물 때문일 수 있으니 탄수화물 섭취에도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영일의 토크 한상, 오늘 신동진 원장님과 함께 콜레스테롤 수치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채식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혈액순환이 당연히 안 되니까 신경계에 대한 영양 공급도 잘 안 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 또한 잘 안 돼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 쥐가 나는 증상이 있는데, 당뇨 환자라면 뱃살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배를 홀쭉하게 만드셔야 당뇨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면역력을 높이고 내 혈당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으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서투푸드 다이어트입니다. 아델이라는 가수 혹시 아십니까?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 가수가 45kg을 감량을 했다고 하는 그 다이어트 비법이 바로 이겁니다. 주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알차고 든든한 이야기 한 그릇, 신영일의 토크 한상입니다. 건강을 위해 뱃살 빼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당뇨병 환자일수록 뱃살을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동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당뇨병의 원인이 뱃살이라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는데, 당뇨에 걸리면 이를 악물고 5kg 빼라. 이게 뱃살 빼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꼭 빼셔야 됩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만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당뇨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는 건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인슐린은 분비가 되고 있는데 인슐린의 명령을 세포들이 받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제1의 원인이 바로 지방입니다. 뱃살이 많으신 당뇨 환자분이라면 뱃살을 빼는데 많은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기울이셔야 하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 뱃살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건 괜찮다,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위험하네요. 그렇죠. 너무 마른 것도 장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당뇨 환자라면 뱃살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배를 홀쭉하게 만드셔야 당뇨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뱃살을 빼야 되는 이유들을 또 말씀을 드려보면,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합병증이 무서운 질병이 바로 당뇨병인데요. 당뇨 합병증은 우선적으로 혈관과 관련된 모든 질환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질환 두 가지는, 첫 번째 심장혈관이 잘못되는 경우 협심증이 있거나 심근경색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머리 쪽의 혈관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 중풍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미세혈관 합병증도 있습니다. 혈관이 작으면 작을수록 합병증이 쉽게 생기겠죠. 제일 미세한 혈관들, 근데 압력이 많이 가는 곳, 콩팥입니다. 콩팥. 필터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압력이 가해지는데 혈관도 매우 미세하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때문에 신장이 망가지면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에 가시게 되고요. 음식 조절도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신경, 눈에 미세혈관이 많죠. 그래서 예.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고 해서 고혈당이 오래되면서 실명에 이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몸이 만냥이면 눈이 구천냥이라고 얘기하듯이 예.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정말 생활의 질이 많이 떨어지시게 되거든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해서 신경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에 오래된 경우에 발생되는데요. 족부괴사가 있죠. 당뇨족이라고 얘기하고 예. 결과적으로는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 그리고 자율신경이 고혈당으로 망가진 경우에 발에 나타나는 상처를 감지할 수 없어서 예. 감염을 막지 못하고 결국은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는 뱃살이 많으신 분들은 반드시 뱃살을 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당뇨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네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내장 지방 감량하고 단순 체중 감량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뱃살이 나오신 분들은 배 가죽에 복부 피하 지방이 많은 건가 아니면 진짜 내장 지방이 많은 건가 구별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구별법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내장 지방형 비만인 경우에는요. 배가 명치부터 둥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내장 지방형이고요. 복부 피하 지방 비만형은 명치 쪽은 이렇게 날씬하고요. 이 아래가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죠. 마치 배가 이렇게 흘러 넘쳐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신 분이 피하 지방이 많으신 형태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내장 지방형은 빵빵합니다. 그래서 안 잡힙니다. 피부가. 피하 지방형은 잡으면 배꼽 주변에 묵직하게 이렇게 살이 집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두 가지를 구별할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몸의 건강 상태, 혈당 상황과 매우 직결되는 나쁜 비만 형태는 내장 지방 비만 형태입니다. 내장 지방이라고 하면 피부를 더 들어가면 내장이 있는 공간인데 그 내장에는 내장을 덮고 있는 막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는 혈관들도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장에서부터 지방이 쌓이는 곳이 더 가깝죠. 그래서 처음에 쌓이기 시작하는 곳은 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한다고 하면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먼저 빠진다는 것도 희소식입니다. 내 건강에 치명적인 내장 지방이 훨씬 더 피하 지방보다 빨리 빠진다는 게 일반적인 연구 결과거든요. 그래서 며칠 굶어서 배가 홀쭉해졌다 그러면 내장 지방이 먼저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은 역으로 하면 음식 다시 조절 못하면 내장 지방 금방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빼기 쉬운 내장 지방이니만큼 음식 조절을 잘 하시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셔서 계속 그 내장 지방이 더 쌓이지 않는 몸을 만드셔야 혈당도 안정되고 당뇨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뭐 살 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뱃살 말고도 내가 당뇨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만한 증상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손저림 증상이 있고요. 발에서 쥐나는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혈액순환과 관련된 일이고요. 혈당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혈액순환이 당연히 안 되니까 신경계에 대한 영양 공급도 잘 안 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 또한 잘 안 돼서 손저림 증상이 나타나거나 발 쥐가 나는 증상이 있는데 특이한 것은 밤에 주무시다가 기지개 한번 키실 때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그럼 쥐납니다. 혈당이 불안한 분들은 그렇게 쥐가 나요. 그런 경우에 내가 혹시 혈당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고 혈액검사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몸에서 각종 염증이 잘 안 났습니다. 이상하다. 내 잇몸에 치주염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났지? 예전과 다르네? 라고 생각되시면 혈당 의심해 봐야 되고요. 그럴 땐 보통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영양제 먹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혈당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그리고 여성분들은 생식기에 염증이 잘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잘 생긴다? 그러면 혈당이 높지 않은지 의심하셔야 되고요. 부드러운 살은 다 염증이 생기기가 쉽거든요. 눈이라든지 아니면 코 안의 점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이상하게 염증이 잘 낫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혈당을 반드시 의심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또 손톱 색깔의 변화를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손톱보다도 발톱에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발톱 색깔이 저희 환자분 중에 한 분 누렇게 변해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그 경우도 혈당이 높아서 생긴 결과일 수 있습니다. 결국 말초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감염
혈림 증상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손톱 색깔이 누렇거나 아니면 심하면 녹색인 경우도 있습니다. 녹색으로 변해요? 예, 그 경우도 나의 혈당을 꼭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네. 술을 과음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컨디션이 어느 때보다 좋은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술 과음하고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좋다고요? 네,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죠. 저는 네, 그런 적이 없어요. 경험해보시지 못했죠.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내 혈당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원래는 만성 피로가 있으셨던 분들일 경우가 많고요. 그 이유가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주무시는 동안에 간에서 혈당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원래 하거든요. 모든 예. 사람은 그런 작용을 합니다, 간이. 예. 그러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아침에 혈당이 높게 이제 깨어나시겠죠. 근데 과음을 하면 간이 알코올을 해독하느라 차마 혈당 만드는 일까지는 못해요. 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혈당으로 아침에 깨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다고 느끼시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음한 다음날 깼더니 뭐 몸이 괜찮다 그러면 나 체력 괜찮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오. 그때 혈당을 의심해 봐야 돼요. 아, 그럴 수도 있군요. 예. 그러면 나 이런 전조 증상이 느껴지는데 하면 병원 가서 무슨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병원에 가셔서 혈당 검사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네. 혈액 검사죠. 매우 간단한 검사입니다. 또 혈액 검사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들 보시는 내가 내 혈당을 직접 잴 수 있는 가정용 혈당계가 있죠. 그거 외에 의료기관에서 받는 혈액 검사는 당화혈색소 검사라는 게 또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3개월 정도의 내 혈당 상황을 보여주는 검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장 음식을 먹고 당화혈색소 검사를 해도 검사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공복이건 식후건 상관없이 편리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가 있어요. 예. 15분 내지 30분마다 정해진 양의 포도당을 먹고 나서 혈당을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이라도 200이 넘는 수치가 나타난다고 하면 당뇨병으로 진단이 되죠. 그리고 당화혈색소 수치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정상 기준은 5.7 이하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5.6까지 정상이고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혈당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5.7부터 6.4까지가 당뇨 전 단계, 그리고 6.5 이상이 당뇨병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특이한 건 이건 나라마다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6.5를 당뇨병 시작이라고 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7.0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엄격하네요. 엄격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예. 정상으로 나왔다 해도 결코 안심하시지는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건 나의 혈당이 항상 높지 않다는 것이지 어느 순간은 높은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바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혈당계로 식후 1시간 혈당을 측정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혈당은 보통 1시간째 제일 피크를 치고 2시간째는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보건공단에서 하는 검사는 보통 공복에 하시잖아요. 그렇죠. 공복 검사는 다 정상이 나왔어 라고 하셔도 나에게 이런 전조 증상이 보인다고 하면 식사를 넉넉히 하시고 그 이후에 1시간째 혈당을 직접 재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혈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굉장히 혈당 관리 잘 되시는 분들은 140조차 넘지 않아요. 원래 2시간째 140이 정상 혈당이거든요. 예. 근데 1시간째도 140 나오지 않아요. 아. 그리고 150이나 18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정상으로 봅니다. 근데 200이 넘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200이 넘으면 당뇨병입니다. 근데 1시간째 200이 넘었어도 2시간째 정상으로 내려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럼 그 경우에는 잡지를 못해요. 내가 혈당이 높은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시간 혈당 꼭 참고해서 재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공복 혈당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할 수는 없군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까 당화혈색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당뇨가 심한 분들은 이 수치가 얼만큼 올라가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9로 발견했고요. 그 당시 10.9. 제 혈당이 식후 혈당이 380이었습니다. 379였고. 아, 예. 근데 7.9면 혈당이 제일 높은 때 한 500도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이 140 아래인데 그렇군요. 200 넘으면 당뇨인데 그걸 몇 배죠. 그럼 저 원장님 지금은 뭐 다 극복하신 입장에서 요즘에 수치를 재면 당화혈색소가 정상치 안으로 들어가셨나요? 당뇨 환자분들의 네. 혈당 목표치가 있습니다. 정상 수치로 가시는 걸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어떻게? 당뇨 전 단계에 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 전 단계, 그러니까 6.4 아래 미만으로 유지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고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예. 자, 그럼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간편하게 면역력 지키면서 혈당 잡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이어트 방법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면역력을 높이고 내 혈당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것은 서투푸드 다이어트입니다. 서투푸드 다이어트요? 예, 그렇습니다. 말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예. 서투인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 있어요. 호르몬이 하는 일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신진대사를 어떤 방식으로 촉진하냐면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의 발전소가 있거든요. 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서투인이라는 호르몬을 더 활성화시키는 음식이 바로 서투푸드고요. 그 음식들로 할 수 있는 다이어트, 그게 바로 서투푸드 다이어트죠. 아델이라는 가수 혹시 아십니까? 영국 유명한 가수입니다. 가수. 예, 그 가수가 45kg을 감량을 했다고 하는 그 다이어트 비법이 바로 이거.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성공을 해서 더 유명해졌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대표적인 서투푸드 음식은 케일이 있습니다. 케일, 그리고 메밀이 있고요. 메밀. 예, 그리고 파슬리, 샐러리, 그리고 로메인. 특이한 건 다크 초콜릿도 포함이 되고요. 녹차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베리류, 그 중에서 딸기 같은 경우도 포함이 돼서 이러한 음식들을 이용해서 섭취를 하면서 서투인이라는 호르몬을 활성화시키고 에너지를 소비해서 체지방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케일하면 전 어렸을 때 그 어머니께서 케일을 갈아주셔서 네, 케일 녹즙으로 많이 많이 먹었는데 그렇게 먹으면 되는 건가요? 네, 아델도 케일을 포함한 그 서투푸드를 즙으로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네. 사실 솔직히 정성으로 먹었지 맛으로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케일 녹즙이 조금 이제 입맛에 안 맞으셨을 수는 있는데 네. 제가 케일로 만들 수 있는 맛있는 요리를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뭡니까? 케일 볶음. 케일 볶음이요? 네, 맛있습니까?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마늘을 우선 팬에다 볶고 기름 넣어서 볶고 그 다음에 케일이 넓적하잖아요. 네. 이렇게 잘게 썰어줍니다. 굴소스 반 스푼을 넣고요. 네. 그 다음에 준비된 케일을 넣고 볶아줍니다. 그리고 소금 약간 뿌려서 간을 해주고요. 그러면 파란색이 아주 진한 나물 반찬이 만들어지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케일을 볶았을 때 이런 식감이 나나 깜짝 놀랍니다.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시금치 무침 대신에 뭐 그런 걸 먹어도 시금치 무침하고 비슷합니다. 식감이. 네네. 가는 것 말고 또 그렇게 먹을 수도 있군요. 네. 그럼 저 말씀하신 재료들 중에 또 다른 건 뭐 추천하실 만한 요리법이 있을까요? 아, 예. 제주도 음식입니다. 빙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저는 지방 근무를 제주도에서 해서 그러시구나. 많이 먹었습니다. 예. 빙떡 강추합니다. 네. 빙떡이 무를 맞아요. 나물을 안에 예. 넣고 예. 메밀 전병으로 말아서 먹는 음식이잖아요. 예. 이게 모든 가루 음식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채소 바로 무입니다. 제주도 가서 빙떡을 처음 본 순간 이거만큼 완벽한 음식이 또 있을까라고 감탄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매일 건강하게 드시고 싶으면 무나물에 싸서 빙떡처럼 만들어 드시는 방법 강추해드립니다. 빙떡 처음 먹었을 때는 야 이거 무슨 맛으로 먹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건강에 그만한 음식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장 지방을 좀 줄일 수 있는 습관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식생활 습관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던 것이니까 잘 지키시는 거 필요하고요. 이것에 더해서 생각하실 것, 식사 시간 규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좋은 음식을 드시는 거 중요하지만 규칙적인 식사 생활 습관도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내장 지방이라는 건요, 어쩌다가 굶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즉시 들어온 모든 영양분을 쌓으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세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띄엄띄엄 불규칙하게 식사 생활을 하시는 것보다는 규칙적인 식사 생활 습관을 하시는 것이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아주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식사하시고 바로 누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내장 지방 세포들이 그 영양분 다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움직이실 것, 그리고 혈당이 가장 많이 오르기 시작하는 1시간 전후에 반드시 5분만이라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운동을 꼭 하실 것. 꼭 필요한 내장 지방 줄이는 생활 습관입니다.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에 먹고 그렇죠. 먹고 나서는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라. 먹은 다음에 아예 동네 한 바퀴 도는 걸 습관으로 만들면 참 좋겠어요. 저희 한의원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예. 식후에 5분이라도 걷기 운동을 하십니다. 단 5분 걷는 것도 효과가 큽니까? 누워 계시는 거에 비하면 예. 너무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1시간 이렇게 안 걸어도 네, 그렇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조금만이라도 걷는 것부터 시작하시고요. 네. 거기서부터 조금씩 늘어나시게 될 겁니다. 자, 신영일의 토크 한상 오늘은 중년 뱃살이 당뇨의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당뇨를 극복한 신동진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